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남편의 직장 동료와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저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은 성격도 외모도 훤칠하고 직업도 좋고 집안에 돈도 많은 남자예요. 알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관계가 이렇게 발전된 지는 한 3개월쯤 됐네요. 남편이랑 1년 조금 넘게 연애해서 결혼했고 많이 사랑했었는데 결혼하고 이런저런 돈 문제로 사고치는 거 뒷수습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이 남편에게 조금씩 보이더군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뜨겁던 사랑도 신혼의 즐거움도 없어 훅 사라지던 애정이 꺼져버리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라는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의 입사 동기인 친구들과 볼링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친해졌고 저녁 식사 마치면 뒤풀이로 주로 저희 집에 항상 모였습니다. 남자 셋 다 미혼이라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봤던 것 같습니다. 주말엔 외곽에 다 같이 놀러 가고 저녁엔 같이 저녁 먹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외식하고 등등. 이제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저희 집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워낙에 성격 좋은 친구분들이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인 두식이라는 남자가 좋아졌습니다. 저희 신랑은 꾸밀 줄도 모릅니다. 옷도 제가 사는 것만 입고 패션 이딴 거는 관심조차 없고 술, 여자, 클럽 이런 건 해보지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두식 씨는 경제적 능력도 좋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다닐 정도로 인물도 그만큼 뛰어났고요. 패션 감각도 뛰어납니다. 어느 날은 차려입은 옷과 신발만 봐도 최신 유행 명품이었어요. 두식 씨는 성격도 좋습니다. 잘 웃고 장난기 있고 누가 봐도 훈남의 조건이 좋기에 주변에 항상 여자가 많습니다. 모임할 때 여자를 자주 데리고 나와서 잘 알고 있네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여자를 만나 걷는 걸 한동안 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여자도 지겹다 하더군요. 만나고 술 마시고 하는 게 이젠 지겹다나? 연애하고 두식 씨는 여자를 만나도 금방 실적 냈고 6개월 이상 가지를 못하더군요. 그 남자와 같이 있는 게 전 즐겁습니다. 절 항상 웃게 해주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저한테 그리낌 없이 친하게 장난도 치고 잘 지냅니다. 근데 너무 친해진 걸까요? 남편보다 그 친구와 자꾸 같이 있고 싶습니다. 신랑과 다른 친구들은 담배 피러 베란다에 있을 때 그 남자는 과일을 깎아서 제 입에 넣어줍니다. 저도 이렇게 그리낌 없이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좋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잘못된 감정임을 압니다. 아는데 오늘은 연락이 없고 안 보게 되면 뭐 하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혹 저 혼자만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리 두려고 어느 날 아무 말 안 하고 일부러 신랑 옆에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어쩌다 제가 가운데 앉게 되고 양옆에 신랑과 그 남자가 앉게 되었는데 불 꺼지고 영화 시작할 때 갑자기 귀에다 대고 묻더군요. 무슨 일 있냐고. 왜 오늘은 평소와 달리 힘이 없냐고. 그래서 전 아니 아무 일 없다고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영화보다 무서운 장면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있길 1분, 2분, 얼마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핸드폰에 제 사진이 많습니다. 어디 여행 가면 풍경 사진 찍다가 자기 셀카 찍다가 제 옆에 있으면 같이 찍었습니다. 제 셀카 사진도 있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당연히 다 지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심지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남자들끼리 당구 치거나 게임할 때 저는 할 일이 없었기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주로 노는데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그 남자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후로 비밀번호 한 번도 바꾸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해지면 좋겠거니 신랑도 좋아하겠지. 내가 자기 친구들한테 잘하고 친해지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적정선이 넘어가니 거리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상 만나면 좋습니다. 헤어지기 아쉽고 더 있으면 좋겠고 사진 보면 웃음 나고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가까워지고 이런 감정이 듭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걸 기억했다가 사가지고 옵니다. 또 어느 날은 다 같이 해산물을 먹으러 가서 제가 새우 껍질 까는 걸 싫어해 신랑이 다 까주는데 처음 한 개는 신랑이 까줬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새우 껍질 까더니 먹을래?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냥 먹으라고 주더군요.
자기는 먹고 싶지 않다고 이 모든 게 그냥 다 설레입니다. 그 남자와 우연히 둘이서 만날 기회가 생겼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서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이 되어버렸죠. 문제는 서로 집착하지 말자. 혹시 만나더라도 깔끔하게 만나자. 서로 다짐했지만 제가 너무 깊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버려서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소개팅하면 질투가 생겨나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날이면 뭘 하고 있는지 연락이 제때 되지 않을 때도 안절부절 그 남자는 항상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면 안 되냐고 한마디로 관계는 유지하되 집착은 하지 말자는 뜻. 어떻게 남녀 사이에 감정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남자는 불안하다면서 직장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무서워서 앞으로는 저를 못 만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런 남자,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마음은 더 커졌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며칠을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 소비를 너무 한 탓인지 지금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이혼해야겠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이 50 먹고 갑자기 뭔 사업을 해보겠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퇴직금 까먹으며 집에 들어앉아 있은 지 몇 달이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이라 아마 하면 잘할 것 같다고요. 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사람들 집 좀 보여주고 그냥 업무 알려주는 거 조금 하고 계약 성사건 있으면 인센티브로 좀 더 챙겨주고 그런다고요.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언니의 말에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일을 배워서 언니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 놈은 뭔 놈의 사업 구상만 주구장창 하는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나 꾸준히 다닐 것이지. 왜 쓸데없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몇 달 배워보니 일하는 게 재미있고 능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금방 친해지는 편인 성격인데 이 일을 하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건물이며 집이며 매물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아주고 계약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저한테 인센티브 명목으로 월급도 넉넉히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종일 힘들게 식당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참 나도 진작에 공부 좀 하고 살 걸 후회스러웠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경로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가 왔는데 매물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아직 남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106동 1102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남아 있고요. 지금 집은 비어 있는 상태라 언제든 집 보시고 빠른 입주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보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3시쯤에 106동 앞에서 뵐게요. 보기로 한 매물이 비싼 아파트라 저는 신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돼서 아파트 앞으로 갔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집을 보러 오신 분이 옆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올라가실까요? 집을 보러 온 남자가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가족분들이랑 거주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남자를 보니 어색하고 그래서 괜한 말을 걸었어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가끔 와서 지내려고요. 사업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그러시구나. 여기가 그리고 교통편이 좋아서 다른 곳 왔다 갔다 하시면 지내시기 너무 좋아요. 저는 아파트의 교통편 장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집을 대충 둘러보더라고요. 저는 집이 마음에 안 드나 생각을 했습니다. 집은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네요. 남자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계약할게요. 바로 계약을 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 죄송해요. 저희가 어디서 봤었나요? 되게 서운하네. 나는 딱 알아보겠던데. 나야, 종훈이. 종훈? 종훈 오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얼마 전에 영희 봤어. 그래서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요즘 부동산 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이 남자는 제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세월이 흘러 멋진 사업가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 와, 오빠 너무 잘생겨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봤지? 나는 알아볼 줄 알고 말 안 했는데 끝까지 몰라서 서운하더라. 시간 괜찮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너무 반갑다. 근데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늘 이 정도면 큰 건 한 거 아닌가?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해. 내가 계약금 미리 넣어줄게. 얘기해볼까? 잠깐만. 저는 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했고, 언니는 수고했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나저나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그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오빠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비싼 참치집으로 가더라고요.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르다 싶었습니다. 제일 비싼 코스로 주문을 하는데 너무 비싸 벌벌 떨리더라고요.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고향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차 서울에 다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결혼한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누구는 남편놈이 회사 때려쳐 사업한답시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는데 누구는 사업한다고 비싼 아파트 턱턱 사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오빠의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거 알아? 너 정식이랑 사귈 때 내가 너 많이 좋아했던 거. 진짜? 전혀 몰랐어. 그냥 데이트할 때 자꾸 끼길래 왜 저러나 생각하긴 했는데.
많이 좋아했어. 종종 너 생각나더라. 그래서 다시 서울 온 김에 한번 볼까 했지. 세월이 흘러 나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나이가 먹어도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싶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보니 예전처럼 편해지고 좋았어요. 한참을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 먹고 가려고 나왔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야 돼? 아, 몇 시간 더 있어도 되긴 하는데 술도 많이 마셨겠다. 전에 저를 좋아했고 생각나서 보고 싶었다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성공해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느 여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남편한테 들키던 말던 일단 저지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를 옮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얼마 만에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지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뜨거워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홍콩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약한 집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으니 이혼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을 때 보고 즐기면서 살자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서로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고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고 남녀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지 싶더라고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래 2명의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함께 평범하게 사는 29살 여자입니다. 대개 남들은 남자친구에게 청혼, 일명 프로포즈를 받으면서부터 결혼하기까지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고들 하던데, 전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은 이후부터 집안 차이에 따른 예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남들 모르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남친과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쁜 가정을 꾸려보겠다고 이 모든 것을 참고 상견례까지 억지로 끌고 가보았지만 결국은 파국으로 끝난 저의 이야기가 너무 처참하고 한편으로는 또 몹시 화가 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22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나이도 어리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셨던 두 분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셨고 두 분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 둘을 낳아서 알콩달콩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행복은 얼마 가지 않고 운명의 장난처럼 갑작스럽게 아빠가 암 선고를 받으셨고 얼마 가지 못했던 시한부 인생으로 28 젊은 나이에 이 세상과 등을 지고 마셨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암 치료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도 모두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가족과 친지가 없었던 저희 엄마는 아직 한참 커야 하는 새 남매를 혼자서 키워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생계를 전담해야 했던 엄마는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입에 겨우 풀칠할 정도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을 겁니다. 전 그 당시 6, 7살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밖에서 온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을 제가 도맡아 했다고 해요. 엄마는 주로 식당 부엌일부터 상가 화장실 청소, 각종 부업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실 정도로 투잡, 쓰리잡을 하셨고 오로지 저희 3남매만 생각하시면서 전념한 생활력으로 아빠의 부재를 조금씩 메워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한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엄마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하 단칸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적지만 적금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나아지고 있을 찰나였습니다. 제 나이로는 고등학교 한 2학년쯤 저희 엄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손상되어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고
결국 돌아오지 못한 신경으로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은 어디로 간 건지 다시 원점이 되었고 또다시 집에 우환이 들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은 엄마와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동생의 책임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고 엄마의 악착 같은 생활력을 보고 자라서인지 너무도 당연하게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억척스럽게 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학비만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했던 전 공부도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하였고 그 보람으로 지방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현재는 한 대학병원에서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취직해서도 남들보다 야간 근무를 배로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현재는 아직 갚아야 하는 학자금이 조금 남았지만 남동생들도 이제 다 커서 둘째는 대학교를, 막내는 현재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부터 공부와 일에만 몰두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오긴 했지만 저희 네 가족에게도 조금은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도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던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교제한 지 3년이 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우연히 동창 모임 장소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남자친구는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서는 볼 수 없는 여유로움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배려로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친구에게 들어보니 아빠가 작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일반 사람들보다는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꾸밈없이 수더분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외동아이로 자라서 홀로 사랑을 듬뿍 받아온 덕분인지 공감도 잘 해주고 감정 표현도 솔직한 모습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먼저 좋아하긴 했지만 외모도 성격도 거기에 집안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남자친구를 먼저 넘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속으로만 짝사랑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며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벼운 연애로 시작하긴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절 지지해주고 한없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로 인해서 이젠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정도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져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또 엄마에 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꿋꿋이 가족을 책임지고 또 열심히 생활한 저와 엄마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더욱 저에게 애정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기념일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작은 레스토랑으로 절 이끌었어요. 식사를 거의 다 끝나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직접 쓴 편지를 하나 주더니 읽어보라는 겁니다. 혜리야,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과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 참 예쁘고 고맙다고 생각해. 외동으로 홀로 자라서 조금은 외로웠던 나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제 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너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행복해. 이렇게 천사 같은 너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게 무한히 감사할 따름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와 이렇게 행복할수록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가는데 그 이유는 이런 네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네가 없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 이러한 불안함과 지금 내 옆에 이쁘게 웃고 있는 너와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내 바람이 단 하나의 답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오늘은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지금 잠깐 나를 봐줄 수 있어? 편지를 읽다가 남자친구를 바라본 순간 남친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한 손에 반지를 들고 얘기해 주었어요. 이전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해달라고 말이죠. 커지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으로 남몰래 결혼을 꿈꿔본 적은 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자 크게 감동한 전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청혼해줘서 고맙고 정말 예쁘게 잘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저희 둘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꿈을 꾸게 되었던 레스토랑에서의 그 시간이 이렇게 비극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년 가을에 결혼하고 싶었던 저희는 우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우리 집에 찾아와준 남자친구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희 엄마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면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선을 낮추는 모습과 또 진심으로 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에 한 번 더 감동한 것 같아요. 엄마 또한 듬직하고 바르게 자라온 제 남친을 보고 마음에 쏙 드셨는지 오히려 저보다 더 눈물을 보이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키워온 딸이니 잘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함과 동시에 별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만 한 우리 딸과 결혼을 결심해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먼저 뵙게 되었습니다. 한 일식집에서 마주한 어머님의 첫인상은 굉장히 우아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현대적인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식사가 나오기도 전 취조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저의 직업과 집안 환경, 또 본거지는 어디인지 등을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일찍 여의고 엄마와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한 어머님의 얼굴은 식사가 끝났을 때는 거의 무표정에 가까울 정도로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조금은 찝찝했지만 남자친구는 엄마가 원래 내성적이라 처음에는 인상이 차갑게 느껴지고 어렵지만 다음부터는 더 살갑게 대해주실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버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릴 겸 이번엔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기로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그날은 제 휴무날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나 땡땡이 엄마다. 나 지금 땡땡 아파트 앞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글쎄 남자친구 어머님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앞까지 찾아오시게 된 건지 여쭤볼 겨를도 없이 아파트 앞에 와 있으니 당장 나오라고만 하시고 끊으신 탓에 총알같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어요. 허겁지겁 정문에 다다르자 택시에서 내리신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저에게 인상을 쓰시며 하신 첫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너 기초생활 수급자 뭐 그런 건 아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여쭤보려는데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다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너 어떻게 사나 한번 보려고 왔는데 세상에 대낮부터 술판 버리는 저 노인네들 노숙자들이야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대충 들어서 상상은 했다만 아휴 도대체 집 안까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동네 정자에 앉아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을 보시고는 치를 떠시면서 집 앞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절 이끄셨습니다. 전에 저녁 식사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 전부터 무차별적인 어머니의 말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본인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제 얼굴에 가난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수상해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사는 곳을 물어서 와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 동생과 함께 넷이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으니 제 입에 풀칠은 하겠거니 해서 설마 하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앞에 온 어머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네에 그것도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결혼하겠다는 우리 아들의 집안을 알고서 결혼을 생각한 것이냐며 어머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작은 카페 가득 울려 퍼졌어요. 객관적으로 저와 집안의 현 위치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자동으로 숙여졌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자란 남자친구에게 저와 제 가족은 집만 될 것 같은 미래가 그려져서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에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조금 흥분하여 말씀이 격하긴 하셨지만 사실 틀린 말씀 하나 없는 어머니 말씀에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얘기 듣기로 니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저런 장애인이냐는 겁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당황한 나머지 어머님을 쳐다보니 카페 밖으로 지나가는 노부부를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으셨어요. 눈 딱 감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저런 건 정말 못 참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혹시 엄마가 저런 상태라면 결혼식 혼주석에도 앉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온갖 친지들과 지인들이 올 텐데 홀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엄마 밑에서 자라내라는 게 드러나면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어머님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장애인 아파트라고 칭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까부터 보니 외발이, 짝눈, 앉은뱅이 같은 온갖 병신들만 모아놓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질 나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저급한 수준인지는 또 처음 알게 되신다며 아까 가리키던 창밖의 노부부를 계속 응시하면서 몸이 성치 않으면 집에라도 처박혀 있던지 왜 이렇게 동네를 더럽히고 다니냐는 겁니다. 어머님은 수준 떨어진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시며 계속해서 말을 이으셨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돌아다니는 모습이며 아까 말한 아파트에서 술이나 먹고 있는 노숙자들까지 정말 너무 싫다고 말입니다. 미래의 손자 손녀가 이런 곳을 보고 자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두렵고 무섭다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어머님 말씀에 참을 수 없었던 전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었고 싫다고 말씀하시는 저 할아버지처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신다는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미 장애인인 엄마는 그렇다 하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이에 지금까지 살면서 장애가 있는 엄마와 저희 집안 환경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손 벌릴 만큼 힘들지 않고 그런 일 또한 만들지 않을 것이니 제 가족의 생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돌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결혼을 결심하긴 했으나 어머님 말씀대로 서로 자라온 집안 환경 등을 생각해보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둘이 살 생각만 하고 결정한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인상을 펴신 어머님은 잘 생각했다며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야 그 수준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조언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눈물이 났지만 장애인인 엄마는 혼주석에서 앉히지도 말라는 어머님 모습을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그냥 여기서 깨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떠나신 후 남자친구를 만나서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우린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두 집안이 결혼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후 도망치듯 자리에서 빠져나온 전 남자친구 연락에도 답하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제 가족과 환경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무슨 벌레 보듯 무시하는 태도의 어머님을 돌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을 거절당하고 헤어짐을 통보받은 남자친구는 저를 다시 한번 설득하려 여러 번 집에도 찾아왔지만 눈물로 저를 놔달라고 소리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은 지 2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친구를 통해 남자친구의 현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이 거의 10kg 가까이 빠진 남자친구는 거의 좀비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겨우 나갈 정도로 피폐해지고 얼이 빠져 있어서 누가 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 폐인으로 변해버린 아들을 보고 매우 놀라셨는지 친구를 통해 저에게 남자친구 연락이라도 받아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얼굴을 마주한 남자친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눈은 푹 꺼지고 어깨는 축 처져서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엄마의 무례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신다며
이렇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그저 저의 자격지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저 집안과의 차이를 견디고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고 도망치듯 헤어진 제가 이기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집안을 따지는 것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도리어 저였던 것 같았습니다. 전 다시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빠와 함께 이겨내고 나도 오빠와 함께 맞서겠다고 말하며 결혼에 대해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이후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아버님,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날 처음 뵌 아버님은 남자친구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인자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시는 아버님은 저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들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너희 둘도 가정을 꾸려 예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의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보니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를 다시 본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모양이지만 마지못해 저를 봐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한마디도 없으시더니 대뜸 어머님은 상견례를 빨리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쇳볼도 단김에 빼라고 어른들끼리 만나서 결혼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싶으시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경혜는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너 같은 모자른 것들은 역시 참 멍청하다. 그 돈이 아직도 있을 것 같냐며 비웃었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결혼할 남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사기를 치고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돈이 없다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답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못한다고 이렇게 날 찾아올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라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으나 자식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억지로 참으면서 경혜의 두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해요. 전부를 갚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어느 정도라도 좀 줄 수 없냐고 말이죠. 그러자 경혜는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하면서 엄마를 밀쳐냈고 술 취한 사람의 손길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 엄마는 그대로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다리를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혜는 잠적을 해버렸고 그렇게 저희 엄마는 장애를 얻게 되신 겁니다. 그랬던 경혜가 10여 년 전 엄마가 그렇게 찾아임했던 경혜가 의사 사모님으로 딸이 결혼하겠다는 집에 예비 시어머니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희 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제 와서 너에게 돈이나 합의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의 너가 이렇게 뻔뻔하게 의사 사모님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도 1000번, 아니 10,000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겠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자리가 뭐라고 우리 딸과 집안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지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다그치셨습니다. 의사 집안? 이건 의사 집안이 아니라 순 사기꾼 집안 아니냐면서 이제는 아들을 팔아 사기치고 다니냐고 말입니다. 엄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저희 집 앞에서 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아서 저도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서 저희 가족을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거지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인 엄마는 혼주석에 앉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냐며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럴 수 있냐고 악에 받쳐 소리쳐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평생 다리를 잃고 살아가게 만들었으면서 우아한 척 고상한 척하며 남들을 무시하며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엄마는 소리치는 저를 애써 진정하라고 다독이시면서 박경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집 여자이자 사기꾼인 너에게 딸을 시집 보낼 생각 없고 특히 너 같은 인간도 안 된 집안이라면 아들이든 뭐든 더더욱 상종하기도 싫다고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버님은 도저히 수치스러움을 참기 어려우셨는지 큰 소리를 내시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이를 따라 나서려는 박경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박경희는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남자친구는 그런 엄마를 버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가족은 이전과 같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동생들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박경애를 당장 신고해서 감방에서 썩히자고 큰소리 쳤지만, 엄마는 어차피 불쌍하게 될 인생이니 그냥 무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기꾼 박경애는 남자친구 아버님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인의 더러운 과거를 전부 지우고 신분 세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박경애를 전혀 몰랐던 아버님이 충격으로 집에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살고 있던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하셨을 정도니까요. 남자친구도 그날이 있고 난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엄마의 더러운 과거뿐 아니라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제 가족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나서 저에게 다시 연락할 수 없었겠죠. 그로 인해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나 봐요. 저와 잠깐 헤어졌을 때 보였던 것보다 더욱 피폐해져 버린 그는 회사도 근근히 겨우 나가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이 없는 그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만든 박경이라는 사람의 핏줄이었다는 남자친구가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모든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박경이라는 작자뿐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가고 행한 대로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고향 친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서 불의의 사고까지 내고 이러한 사실과 자신의 신분을 모조리 숨기며 의사 아내가 되었지만 아들의 혼사에 괜한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이혼까지. 박경이라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